아들이 제 여권을 손에서 낚아채더니 눈앞에서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냥 가지 마요. 됐죠? 잠시 후 제 앞에 남은 건 캐리어와 찢어진 여권 조각들, 그리고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저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고요? 저는 그날 공항 한복판에서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혼자 살고 있는 73살 오미정이라고 합니다. 평생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밥을 짓고 외아들을 키워낸 엄마예요. 요즘 말로 하면 손맛 하나로 버틴 인생이었달까요. 저는 젊은 날을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죠. 겨울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국 끓이고 밥 지으며 살았어요. 아들 정우는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아이였고 어릴 땐 말없이 저를 도와주는 속 깊은 아이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뭔가를 말하면 엄마가 또 저러시네 하는 표정을 짓곤 했죠. 며느리 선희를 만나고부터는 더 그랬어요. 엄마는 부정적이에요. 맨날 불평만 하세요.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전 그저 살면서 느낀 걸 말했을 뿐인데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오랜만에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가족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아직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아직은 내가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은 여행 준비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공항에 싸갈 김밥도 준비하고 옷도 새로 사고요. 그날만을 기다리며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제가 생각했던 가족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큼 아주 깊은 상처로 남게 됐거든요. 제가 그날 공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전날 밤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몇 년 만에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마치 수학여행 가는 중학생처럼요. 부엌으로 내려가 김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전날 다 싸놨지만 혹시 상했을까 싶어서요. 싸둔 김밥을 한 줄 한 줄 꺼내서 손으로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곱게 정리해서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싸간 김밥 출국 전에 다 같이 먹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챙긴 물수건이며 반찬통이며 아주 작은 준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잔치라도 나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단체 채팅방에 정우가 남긴 문자를 봤습니다. 엄마, 10시 30분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으로 오세요. 늦지 마세요. 늦으시면 큰일 나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는 그걸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말투가 좀 딱딱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이 보낸 연락이니 그게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해둘까 하다 말았어요. 마치 저 문장이 저를 오늘 이 자리로 데려다주는 초대장처럼 느껴졌거든요. 옷장 맨 안쪽에 고이 넣어둔 진청색 바바리 코트를 꺼내 입고 작년에 동네 행사에서 받은 캐리어도 꺼냈습니다. 그 안에 김밥 도시락, 손수건, 그리고 정우 주려고 미리 챙겨둔 멀미약까지 넣었죠. 공항은 복잡하니까 미리미리 도착하자는 생각에 일부러 새벽 버스를 탔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벌써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출국장 앞 유리문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안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희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제 눈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정우도 멀뚱히 서 있다가 엄마 설마 김밥을 들고 왔어요? 그거 비행기에 들고 못하는 건 아시죠? 하고 딱 그 말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김밥을 괜히 들고 왔나 싶어 슬쩍 뒤로 감췄습니다. 괜히 저 혼자만 들뜬 거 아닌가 싶었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방끈을 고쳐 매면서 말없이 웃었어요. 그래,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따라다니자. 그렇게 제 마음에도 스르르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공항 안을 걸으면서 저는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떠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 여기 사람 진짜 많네. 다들 어디로 가는 거야? 정우야, 비행기 몇 시간 타는 거래. 선이야, 저기 면세점 보이네. 나중에 들러야겠다. 그런데 정우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좀 조용히 해요. 여기 사람 많아요. 선이도 작게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시간도 촉박해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했지만, 내가 너무 들떴나 보다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항 안은 북적였고, 확성기에서는 출국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여권을 들고 줄을 서고, 아이들 울음소리, 바퀴 가방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였죠. 그 틈에서 저는 조용히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가슴은 설레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감정이 예감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곧 이어질 일이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게 될 줄은요. 출국 수속 대기줄 앞에서 저는 멍하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우와 선희는 앞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느라 바빴고 저는 조용히 가방끈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안쪽은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평생 처음 와본 국제선 출국장이란 곳. 비행기 탈 일이 제게도 생기다니 괜히 가슴이 울컥했어요. 하지만 줄을 서면서 또 한 번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줄이 좀처럼 줄지 않던 걸 보며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말했죠. 어휴, 줄이 왜 이렇게 길어? 다들 굳이 연휴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하나 몰라. 워낙 사람이 많길래 저도 모르게 투정 부리듯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애는 고개를 돌리더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뭘 해도 불평부터 하니까 같이 다니기가 싫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불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줄이 길다는 말이었어요. 지쳐서 툭 튀어나온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때 옆에 있던 선이가 곁에서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끼리 좀 즐겁게 가면 안 돼요? 말투는 낮았지만 확실히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정우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확 꺼내더니 그 안에서 제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없이 눈앞에서 제 여권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냥 가지 마요. 됐죠. 너무 순식간이라 제 눈이 잘못 본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건 확실히 여권 조각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치심보다도 이게 지금 뭐지? 하는 충격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런데 정우와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안내방송 나온다. 빨리 가자. 그 한마디 후 둘은 출국장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입도 열 수 없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손에서 김밥통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찢긴 여권 조각, 출국 안내 방송이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게 꿈일까? 머릿속은 텅 비었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여행. 정우가 직접 제안한 여행이었고, 정우가 직접 시간까지 알려줬고, 정우가 직접 제 여권을 찍고 사라졌습니다. 왜 그 한마디 말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여권이 찢어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 선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소리치며 웃고 스피커에선 안전한 여행이 되시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날 공항 벤치에 앉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엔 여권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제 가방 안엔 김밥 도시락이 들어 있었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공항 보안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어딘가 따뜻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며 겨우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여권을 찢어버리고 갔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저절로 메었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끝이 떨렸어요. 그 직원은 놀란 듯 한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경찰 불러드릴까요? 이건 명백히 공문서 손상죄이고 폭언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갈게요. 여행은 이제 못 가겠죠. 순간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처럼,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직원은 말없이 따뜻한 물 한 병을 제게 건넸고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드시면 이쪽으로 연락해 보세요.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예요. 상담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꼭 무거운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따뜻한 물병보다 그 작은 메모지의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 직원의 이름은 최은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고마워요. 진짜로요. 라고 말했고 그 아이는 제게 살짝 웃어주었습니다. 공항을 나설 때 제 손엔 그 메모지와 김밥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권도 없고 함께 갈 가족도 없었죠. 그날 제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가족 여행의 끝, 정우와의 인연의 끝,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던 시간의 끝. 집에 도착했을 땐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기불도 켜지 않았고 식탁 위에 김밥을 올려둔 채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김밥 냄새만 희미하게 퍼졌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밥 나만 먹긴 아깝다. 그 작은 생각이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불도 켜지 않았고 TV도 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날 싸간 김밥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열어볼 엄두도 안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죠.
참기름 냄새에 묘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버릴까? 혼잣말을 했지만 손이 차마 쓰레기통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공항에서 받았던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가방 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펴보니 노인복지센터라는 글씨와 전화번호, 그리고 조그맣게 언제든 오세요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글씨를 몇 번이고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밥이라도 다시 싸보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계란지단도 부치고 당근도 볶고 단무지도 곱게 다듬었습니다. 그날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말아진 김밥을 하나씩 잘라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조심스럽게 복지센터 근처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처음 보는 어르신들 앞이라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혼자 김밥을 좀 싸봤는데요. 혹시 나누어 드실 분 계실까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먼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이런 걸 다. 근데 김밥 냄새 좋네. 다들 한 조각씩 집어 드셨고 순식간에 도시락통이 비워졌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옛날 시장 김밥보다 나은걸? 우리 다음 행사 때 이 김밥 좀 해주면 안 돼요? 순간 가슴 안쪽이 툭 울렸습니다. 누가 제 손맛을 칭찬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날 이후 저는 경로당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작은 모임에서 김밥도 싸기 시작했죠. 며칠 뒤 그때 경로당 사진이 지역 SNS에 올라왔습니다. 공항에서 버려졌지만 김밥으로 사람을 다시 잇는 할머니의 이야기. 세상 따뜻한 손맛입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고 어느 날은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도 왔습니다. 혹시 공항김밥 할머니 맞으세요? 공항김밥 할머니라니. 그 별명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버려졌던 그날 혼자서 김밥을 쥐고 멍하니 서 있던 제게 누군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다니. 그렇게 제 이름 대신 김밥이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지센터에서 저를 찾아온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행사 사진이 지역 SNS에 올라간 이후부터 공항에서 버림받고 김밥으로 다시 삶을 시작한 할머니 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럽고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 활동가 분이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저는 짧게 인터뷰를 했고 그날 공항에서 여권을 찢긴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꺼내놓았습니다. 그게 SNS에 올라가면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며칠 후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고르던 제게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머, TV 나오신 분 아니세요? 김밥이 너무 먹음직스럽던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민망하기보다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세상 속에 제가 있는 느낌. 누군가 또는 정우 엄마가 아니라 그냥 오미정이라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영상 잘 봤어요. 엄마랑 같이 보다가 둘 다 울었어요. 영상을 보고 엄마가 응원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고생하셨어요.
진짜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지 김밥 몇 줄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벅차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누구 엄마, 며느리, 시어머니 그런 이름으로만 살아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공항김밥 할머니 맞죠? 그 말이 처음엔 웃기고 이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붙여준 별명이었지만 왠지 진짜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름 같았어요. 누군가의 뒤에 숨겨져 있던 제 이름, 오미정. 그 이름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단단한 손맛으로 불리는 것이 무척 고맙고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제 부엌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김밥을 말고 봉투에 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상. 손이 좀 아프긴 해도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김밥을 썰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재료 하나하나를 고르는 일이 마치 저 자신을 다시 다듬는 일 같았습니다. 그 어떤 가족 여행보다도 그 어떤 사진보다도 이 일상이 저에겐 진짜 여행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당근을 볶고 계란지단을 얇게 펴던 중에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들렸고 괜히 가슴 언저리가 조용히 쿵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이상하게도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 도어락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떴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왜 왔니? 정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잠깐 얼굴만 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을 고민한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부터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여권을 찢은 것, 제가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의 말은 길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시 잘하고 싶어요. 그냥 엄마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서요. 이거 엄마 예전에 좋아하던 차예요.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정우가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 제 말에 정우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김밥은 아직도 싸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또 한 걸음 다가오려 할 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안도 이제 네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야.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너는 나를 공항에 두고 갔지.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내 마음을 지키는 곳이 됐어. 그 안엔 쉽게 누구도 들일 수 없어. 특히 너는 더 그래.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렇게 말한 뒤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후 들리지도 않는 발소리를 한참이나 듣는 것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김밥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날도 김밥을 말았고 내일도 또 김밥을 말겠지요. 하지만 딱 하나, 제 마음속선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참이 지나 김밥 주문이 부쩍 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김밥 재료를 정리하고 납품할 수량을 점검하고 있었죠. 문득 복지센터에서 같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말하더군요. 할머니, 누가 밖에서 찾고 있어요. 가족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밖으로 나가자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 며느리 선희까지 있더군요. 두 사람은 오래전 공항에서 저를 두고 떠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공기, 비행기 출국 방송 소리, 찢긴 여권 조각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이 늦었죠.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했어요. 선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땐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은 다 했니? 하고 싶던 말이 분명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치를 보다가 봉투에서 인쇄물을 꺼냈습니다. 어설픈 사업계획서 몇 장과 가맹계약서 4본이 들어있었죠. 엄마, 이 브랜드랑 제휴하면 진짜 잘 될 거예요. SNS로 팔고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요즘 이런 게 대세잖아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랑 이야기, 요즘 완전 콘텐츠예요. 스토리만 잘 풀면 대박이에요. 저희가 마케팅은 맡을게요. 두 사람은 마치 효도 사업이라도 하듯 말을 이어갔지만 속내는 이미 보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명의만 엄마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 초기엔 만드는 사람 이름이 더 신뢰가 가거든요. 이건 진짜 형식적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뭐든 다 들어줄 엄마가 아직도 여기 있다고 믿는 눈빛. 네가 날 버리고 떠났던 그날처럼. 이제 또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거니? 정우는 당황한 얼굴로 말끝을 흐렸고 선희는 애써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른들 창업도 많아요. 이거 어머님 이름으로 하면 더 진정성 있어 보여요. 진짜 잠깐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잠깐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가 내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아, 역시 얘는 변하지 않았구나. 공항에서의 그날. 그날에 저는 혼란스러웠고 슬펐고 무너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저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조용히 열고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제가 받은 지역봉사상 상장 복사본과 김밥 봉사단의 명함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할 땐 저희 엄마는 지금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라고 해라. 정우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네가 날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 네가 준 상처를 회복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저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야. 선희가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해볼 자신 있어요. 예전처럼 함께 김밥 싸면서.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나는 이제 가족이라는 말로 내 마음을 저당 잡히지 않아. 정우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래도 엄마, 언젠가는 다시 가족으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날 버린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너졌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뒤돌아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인기척은 점점 멀어지다 사라졌습니다. 김밥 재료가 식기 전에 다시 불을 켰습니다. 그날도 김밥은 말아졌고, 저는 평소처럼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도 지금의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봉사단 친구들과 잠시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고, 센터 근처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기사 계속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옆에 앉은 은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건네봤자 뉴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SNS 화제의 김밥 할머니, 자식 버림에도 묵묵히 살아낸 손맛의 기적. 전국으로 퍼지는 감동의 레시피, 김밥이 다시 가족을 묶다. 댓글이 수천 개. 저를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는 어른이라며 응원하는 글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 엄마도 김밥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다는 메시지도 남겼더군요. 그 순간이 좀 이상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괜히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괜히 마음이 어수선해져 SNS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12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메시지 하나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우 씨가 아드님 맞으신가요? 그분이 김밥 유통 브랜드 만든다고 하면서 저한테 투자 요청했었거든요. 저 500만 원 보냈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됐어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김정우. 그 이름이 화면에 찍혀 있는 걸 보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요. 300만 원 보내고 연락이 안 돼요. 혹시 가족이시면 연락 좀 되게 해주세요. 사기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이체 내역 사진까지 첨부했고, 어떤 사람은 정우가 보내준 사업 계획서라며 파일을 남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또다시 이번엔 제 이름을 팔아 사람들을 속인 거라는 걸.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피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센터 상담실. 그날은 김밥이 아닌 법률 상담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봉사자 은경 씨의 도움을 받아 센터에 자주 오시는 이정재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투자 사기네요. 동일한 사업 계획서, 거짓 제휴 제안, 실제 거래 없는 선입금 요청까지. 그는 조심스럽게 말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고소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고소라는 단어가 낯설고 왠지 모르게 제 손을 거친다는 게 조금 꺼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말하던 그 표정, 이건 엄마 손맛을 널리 알리는 일이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건 도와주는 얼굴이 아니라 도리어 제 삶을 또다시 이용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당하겠죠. 그리고 이건 그냥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젠 사회의 문제예요. 변호사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들 혼자만 바보 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 몰래 꽁쳐둔 비상금까지 넘겼다며 전화기 너머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빌려주었고 봉사단은 서류 분류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고소인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이름이 지역 일간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공항김밥 할머니 아들 다수 투자자 상대로 사기 정황. 피해자 집단 고소 예정. 며칠 뒤 정우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해보려고 했던 거야.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끝이야. 엄마니까 결국 이해해줘야 하잖아. 제발 내 편 좀 들어줘. 그 말이 참 익숙했습니다.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장 먼저 저를 내던졌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 애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날 본인이 찢은 게 여권만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날도 저는 김밥을 말았습니다. 단무지를 올리고 우엉을 펴고 지단을 얹고 예전보다 손놀림은 더 빨라졌고 김밥은 하나하나 또렷한 모양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 김밥은 절대 정우의 장사 아이템이 아닌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정우에 대한 제보가 뉴스 기사로 정식 보도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니어 창업노인 상대 사기극 김밥 손맛 콘텐츠 명목으로 수천만 원 편취.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 링크를 복지센터 자원봉사 단체방에 공유하며 한 문장만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지네요. 지역 방송국에도 제보가 접수됐고 정우는 카메라에 쫓기듯 취재진의 마이크를 피해 다니며 변명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변명을 반복했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기가 아니라 SNS 마케팅 하다가 조금 꼬인 것뿐이고 그 돈 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맞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김밥 봉사를 함께 했던 또 다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계약서라도 제대로 쓰던가요. 본사에 납품 보내겠다더니 우리 김밥 사진만 도용해서 허위 광고하셨잖아요. 정우는 그제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은 이제 누가 봐도 초라했고 누구의 동정도 얻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들 그리고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함께 업무상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복지센터 단톡방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이다다. 김밥 봉사단은 정직과 온기로 갑시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우를 아주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라디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밥 봉사단장님 맞으세요? 공공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단장은 없어요. 그냥 김밥같이 싸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오랜만에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재료를 볶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우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건 이제 김밥에 섞이지 않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김밥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그 안엔 제 삶과 사람들의 온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 아드님, 지금 어떻게 지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 애도 알겠죠.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다시는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복지센터 앞 감나무에도 다시 감이 열리기 시작했죠. 김밥 봉사단은 여전히 매주 2번씩 모입니다. 처음엔 저 혼자 싸던 김밥이었는데, 이제는 5명, 6명, 많을 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김밥을 말고 있어요. 김밥 속 재료는 달라져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대로입니다. 가끔 SNS에서 저를 본다는 분들이 물어요. 할머니, 예전보다 더 바빠지셨죠? 힘들진 않으세요? 그럴 땐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도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제야 진짜로 나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불리다가 이제야 제 이름 오미정으로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공항김밥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전 그 별명이 참 고마워요. 버림받은 기억이 아닌 그 기억을 딛고 다시 일어난 이야기로 기억되니까요. 그날 공항에서 찢긴 건 여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자존심, 내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믿음도 함께 찢겨졌었죠. 하지만 그 찢긴 조각들을 김밥 한 줄 한 줄에 담아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그 김밥을 먹은 사람들이 정말 맛있어요. 이 손맛이 그리웠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마치 제 존재가 다시 꿰매지는 느낌이었어요. SNS에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어떤 분은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김밥 배우러 센터에 가고 싶다 하고, 어떤 분은 그 따뜻한 손맛을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듭니다. 내가 겪은 일들이 절망으로만 남은 게 아니라는 것.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한때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날 김밥을 그냥 버렸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처럼 웃을 수 없었겠죠. 작은 김밥 하나라도 진심을 담으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어요. 이제 저는 정우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떠올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실수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묻고 사는 대신 그 상처 위에 김밥을 말기로 했어요. 아마 평생 저는 이 김밥을 말며 살겠지요.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 김밥 도대체 왜 그렇게 싸세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아보니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제일 먼저더라고요. 김밥이 제겐 그런 일이었어요. 이제 저에게 가족은 함께 밥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지켜주는 손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의 가족이든 누구의 엄마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김밥을 쌉니다. 참기름을 바르고 지단을 얹고 조심스레 말아냅니다. 그 안엔 수십 년간의 상처도 외로움도 후회도 들어있겠죠. 하지만 그걸 모두 감싸고 있는 건 다시 사랑을 선택한 저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적 있는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여권이 찍히던 날, 제 인생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내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한 첫 페이지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당신도 오늘 당신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면 어떨까요? 무엇이든 좋아요. 정말 사소한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